네, 새누리당의 새 사령탑으로 이정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호남 출신이 주요 보수정당에서 대표가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친박계 일색으로 꾸려진 당 지도부를 두고 도로 친박당이 됐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파 갈등의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덕 한국일보 전 전치부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새 사령탑으로 이정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정현 후보,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이정현 후보가 40.9% 지지로 당선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친박이 비박보다 더블 스코어 차로 이겼다는 데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득표를 가만히 보면 재밌는 현상인데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은 이정현 후보 40%, 그다음에 주호영 후보 30%, 그다음에 이주영 후보 30%, 그다음 한성규 후보가 20%, 10% 이렇게 10% 차로 딱 얻었는데 한성규 후보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택했으니까 그걸 빼더라도 그 이정현 의원과 이주영 후보의 표를 합치면 더블 스코어예요. 주호영 후보에. 그래서 그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인데 굉장히 비박이 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세력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비박에서는 도로 친박당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남의 출신의 첫 여당의 선출직 대표가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더니 양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왜 승리를 거두게 되냐 한 건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부터 여론사의 우위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사실은 친박이 조직적으로 소위 오더까지 내려면서 밀은 그 두 번째가 친박이 조직적 물밑 지원이 있었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박심 플러스 반기문 대망론이 나머지 비박 주자들 중심으로 하는 미래 권력을 내세운 사람들을 이겼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권력이 원래 유력 주자가 나타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보통 현재 권력인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표를 득표는 영향력을 행사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비박 중에 뚜렷하게 15% 이상 정도 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10% 이상 되는 주자도 없는 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것까지 섞여 있으면서 오히려 그쪽에 더 표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호남의 마음을 얻는 자, 당원의 마음을 얻었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2014년 7월 보궐선거로 구례, 곡성, 순천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1년 8개월 동안 순천행 비행기를 241번이나 탄 그런 정말로 국회의원의 어떤 일을 열심히 한, 지역 발전에서 열심히 한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호남에서 어떤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고, 그다음에 이것을 당에서 인정해 준 어제의 어떤 전당대회는 정치공학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앞으로 이번 4차 전당대회에서 한 지도부는 최대의 목적이 내년 정권 재창출인데,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 호를 지금 지난 4.13 총선에서 거의 난파선에 가깝게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아주 세련된 전투함으로 만들어서 공격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정치적 성과를 얻은, 군인으로 말하면 무공을 세운 이런 분이 사실은 이정현 후보고, 그것은 뭐냐면 호남에서 두 번의 당선,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정치적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돋보인 어제 하루의 어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당대표가 사실 후보 기간에도 뭐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지를 좀 호소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이정현 후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력이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호남 출신이고 보수정당의 대표인 상징성, 그 상징성이 뭐 무엇보다 크다고 보는데, 물론 1985년 당시 민정당 구용사위원회 비서로서 정치에 입문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때 당시 새누리당 민정당 그리고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어떤 당뇨 생활도 했고,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출마해서 1995년 기초의원 선거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고 지난 17대 총선 때 광주에 출마해서 그때 당시에 720표, 1.03%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낙선을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돼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 네. 뭐 정치적인 의미로서 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인연이 되고 그래서 당 수석 대변인에 발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18대 국회 비례대표를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순천 구례 곡성에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당선되는 쾌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선거 해설을 방송에서 했는데 네. 이정현 후보의 저 당선은 정말로 우리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누리당 새 사령탑으로 이정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정현 후보,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이정현 후보가 40.9% 지지로 당선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예. 이 과정에서 친박이 비박보다 더블 스코어 차로 이겼다는 데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득표를 가만히 보면 재밌는 현상인데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은 이정현 후보 40%, 그다음에 주호영 후보 30%, 그다음에 이주영 후보 30%, 그다음 한성규 후보가 20%, 10% 이렇게 네. 10% 차로 딱 얻었는데 예. 한성규 후보가 좀 중립적인 입장을 많이 택했으니까 그걸 빼더라도 그 이정현 의원과 이주영 후보의 표를 합치면 더블 스코어예요. 주호영 그러네요. 후보에. 네네. 그래서 그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인데 굉장히 비박이 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세력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 예. 네, 그래서 뭐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비박에서는 도로 침박당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남의 출신의 첫 여당의 선출직 대표가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던 이 양측면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왜 승리를 거두게 되냐 한 건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부터 여론사의 우위에 있었다는 점. 예. 그래서 사실은 친박이 조직적으로 소위 5덕까지 내려면서 밀은 그 두 번째가 친박이 조직적 물밑 지원이 있었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박심 플러스 반기문 대망론이 네. 나머지 비박 주자들 중심으로 하는 미래 권력을 내세운 사람들을 이겼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미래 권력이 원래 유력 주자가 나타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보통 현재 권력인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표를 득표하는 영향력을 행사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비박 중에 뚜렷하게 15% 이상 정도 돼 영향력이 있거든요. 10% 이상 되는 주자도 없는 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기문 대망론이라는까지 섞여 있으면서 오히려 그쪽에 더 표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호남의 마음을 얻는 자, 당원의 마음을 얻었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2014년 7월 보궐선거로 구례, 곡성, 순천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1년 8개월 동안 순천행 비행기를 241번이나 탄 그런 정말로 국회의원의 어떤 일을 열심히 한, 지역 발전에서 열심히 한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호남에서 어떤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당에서 인정해 준 어제의 어떤 전당대회는 정치공학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전략적인 선택으로 앞으로 이번 4차 전당대회에서 한 지도부는 최대의 목적이 내년 정권 재창출인데 예.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 호를 지금 지난 4.13 총선에서 거의 난파선에 가깝게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아주 세련된 전투함으로 만들어서 공격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예.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정치적 성과를 얻은 군인으로 말하면 무공을 세운 이런 분이 사실은 이정현 후보고 그것은 뭐냐면 호남에서 두 번의 당선,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정치적 성과라고 봅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돋보인 어제 하루의 어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당대표가 사실 후보 기간에도 뭐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지를 좀 호소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이정현 후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력이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호남 출신이고 보수정당의 대표인 상징성, 그 상징성이 뭐 무엇보다 크다고 보는데 네. 물론 1985년 당시 민정당 구용사위원회 비서로서 네. 정치에 입문했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때 당시 새누리당 민정당 그리고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어떤 당뇨 생활도 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출마해서 1995년 기초의원 선거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네. 낙선을 하고 지난 17대 총선 때 광주에 출마해서 그때 당시에 720표, 1.03% 정도 예. 득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낙선을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돼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 네. 뭐 정치적인 의미로서 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인연이 되고 그래서 당 수석 대변인에 발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18대 국회 비례대표를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순천 구례 곡성에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당선되는 쾌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선거 해설을 방송에서 했는데 네. 이정현 후보의 저 당선은 정말로 우리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정현 의원이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도 선색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평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지금 우리 정치의 어떤 정치 발전을 맡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과거 DJ나 YS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지역주의에 기대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의원의 지금 새누리당 대표로서 지금 취임을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참 입지전적인 그 네.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이정현 대표가 선출에 대해서 언론들의 그 주요 제목 예. 타이틀이 뭐냐를 유심히 봤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그 호남 출신 첫 대표다. 예. 그 다음에 첫 흑수저 출신의 여당의 대표다. 예, 이런 예. 점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들이 많았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도로 침박당이다 하는 좀 비판적인 두 가지 시선이 하나가 있어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이 전통 보수당에는 좀 안 맞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이거에서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느냐 하는 건 앞으로 이정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예. 결국에 어떻든 이번에 그 이정현 후보가 일종의 정치권 내에서는 이제 흑수저, 심지어 무수저라고 할 수 있는 게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네. 저희 정치부 기자 우리 젊을 때 보면 네. 사실 이정현 이 의원은 우리 이제 부대변인 때도 많이 보고 그 전에 이제 사무처 그 소위 당직자라고 하기에는 그 당직자였대요. 당직 예. 직원이에요, 직원. 예, 예. 직원인데 1980년대 중반에 그 구용상 의원 비서로 시작해서 곧바로 민정당의 사무처 직원인데 그 당시 사무처 간사병이라는 직급이었거든요. 예, 가불병 할 때 병이요. 병, 가장 가불병. 어. 거기서부터 지금 대표까지 올라오는 게는 16계단을 넘어서 17계단을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17계단을 올라올 거라고는 아무도 사실은 예상하지 그 사무처 못했던. 직원이 당대표로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호남 출신의 선출직 대표가 처음 나왔다는 것도 민간 이게 상당히 그렇고 그래서 본인은 7년 전에 이러한 이 당내에서의 자기 소외감을 이렇게 자기 앞으로 큰 뜻을 이루겠다 해서 거위의 꿈이라는 거를 이제 네, 핸드폰에 네. 컬러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기 날지 못하는 거위 그런 저 벽을 넘어서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날고 싶다. 네. 이제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한테는 거위의 벽이었던 거죠. 하나는 호남 이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사무처 말단 사무처 직원이 올라간다는 것도 어렵고 이걸 어떻든 그거를 성공시켰다는 데서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 참 거죠. 여러 가지 기록을 깬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선 오늘 이제 현충원을 이제 가서 참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일단 새 대표가 딱 돼서 딱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제 대권 가도로 가겠구나 예. 레이스로 가겠구나 하는 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예. 오늘은 그거 대권 레이스가 조기화되면 당내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제동을 걸려고 생각했는지 오늘 딱 멘트가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 관리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대통령 중심으로 민생 그리고 경제 안보를 챙기는 거다. 그거에 주력하겠다 하는 거는 일종의 대선 소위 레이스에 대한 속도 조절의 의미를 밝힌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라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러면? 뭐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의 어떤 아젠다 국민이 먹고 살 것 그것은 정당이 해야 될 그 기본적인 겁니다. 예. 당 대표로서 할 일은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파괴적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창조적인 파괴죠. 예.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어떤 새로운 정치 질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나서 정권의 정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예, 예. 정권 획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적인 권력의 어떤 파괴, 정치 질서 파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대대적인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지금은 개파를 초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철저하게 지금 표심을 보면은 7대 3입니다. 표심이 나타난 걸로 보면 네. 이 정도면 거의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친박당
친박인데 이것이 대선에 갔을 때 친박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겠냐? 예.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을 때 물론 이분에서 일정 부분 이탈 각오를 하고 대대적인 당무 감사가 저는 제 1차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당을 예. 정말로 친박당이든 아니든 예.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인적 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예. 거기에는 물론 화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예. 화합보다도 당의 미래가 결국은 인적 쇄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제1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지금 최고위원들도 강석구 의원 빼고 전부 다 이제 친박계 일색으로 좀 꾸려졌기 때문에 비박계에서는 이 전당대회 기간 내내 얘기했던 총선 책임론을 좀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표심에 반영이 안 된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파의 어떤 문제 분명 불거질 수 있을 부분이겠죠. 총선 책임론은 뭐 친박이 뭐 모든 걸 전행했다. 예. 그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김부성 대표의 책임론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새누리당 전당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과 새누리당 내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밖에서 볼 때 야당이 볼 때는 새누리당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예. 가장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친박 세력이 총선을 망쳤다. 이렇게 예. 해서 지금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내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대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을 찍을 수 있는 많은 당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등을 돌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참패했다는 것으로 봐서 네. 이번 전대에서 이재현 후보를 절대 다수가 지지해 준 것도 앞으로 비박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일대 세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유권자, 이번 전대에서 참여한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봤을 때 예. 앞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 지형, 내부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많고 대신 이재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세력들이 새누리당의 개혁과 그리고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 그동안 주류였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소위 말해서 비박계 세력들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봉 부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도로 친박당이 됐다 그러는데 네. 소위 4년 전에 경선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2012년 때 보면 황우여 대표와 그다음 이해훈 최고위원 등 쫙 친박계 일색으로 됐거든요. 이번에 다시 그렇게 돌아갔는데 네. 이제 그러한 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친박 조직이 굉장히 확대됐어요. 그래서 소위 비박이 말했자면 무리한 친박 공천 아니냐 예.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아까 또 당내에 당심의 평가는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좀 일반 국민들하고 좀 다르게 보는 측면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번에 임기 말에 우리가 좀 결속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심이 반영된 걸로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경선 그럼 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히 이제 갈등이 생길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과연 일부 비박 사람들이 당을 뛰쳐나갈 정도까지 가느냐 네.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박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예,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일단 당장은 지금 현재 일단 개파를 없애자고 선언했지만 예. 뭐 개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네. 근데 비박이 약화되긴 했지만 현안마다 계속 싸우게 될 거고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비박이 밀릴 경우에 일부 네. 세력이 과연 탈당하느냐인데 저는 가능성은 일부가 탈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큰 분당 정도의 수준이 될 거냐 하는 거는 분당 정도의 수준이 되기는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의 탈당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부가 탈당해서 지금 이재호 전 의원이 예. 지금 뭐 신당을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합류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런 분당 수준의 큰 거는 없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려면 소위 이 당내에서 밀려서 나가는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거의 이 보수에서 1, 2등을 한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나름대로의 원내 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종찬 그다음에 이인재 의원 등이 네, 여당에서 네.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나갔을 때도 보면 그래도 지지율이 한때 1, 2등 하던 정도의 그런 저력을 갖고 있어 나갔지만 그러나 굉장히 크게 세력을 결국 얻지 못한 이제 이인재 후보 같은 게 이제 표를 꽤 얻긴 얻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나가서 큰 파괴력이 있을 정도가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탈 세력은 저는 보수당이고 특히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뚜렷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YS나 DJ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당을 쪼갰다 합쳤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확실한 지역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 소위 말해서 비박계 출신의 지역적 기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다 겹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유혹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비박이 지금 30%의 지분이 있지만 이것을 챙겨주지 않을 때는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곧 탈당이면 곧 죽음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을 노리는 분들은 일단 탈당을 하면 그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정당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당선의 70% 정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나간 순간 그 지역에서 줄 서 있는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자들이. 그런 경쟁자들을 봐서 일단은 나가면 바로 다른 분을 그 자리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겠다고 엄포는 놓겠지만 예. 정치적으로 결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당청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당청 관계는 일단은 뭐 지금 뭐 신미롤 관계로 가는 예.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정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소위 이제 복심으로도 알려졌었고 소위 가신 뭐 이런 걸 알려졌었기 때문에 어떻든 당청 관계는 좋게 하고 좀 원활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큰 틀에서는 갈 거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그 경선 과정에서 이 당청 관계를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새로 바꿔보겠다라고 네. 하는 공약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그거를 제대로 이정현 대표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 가신하던 사람이 심지어 아주 비판적으로는 뭐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제대로 직언을 못하고 이제 수직적 관계로 가는 거 아니냐, 청와대의 지시를 많이 따르고 협력하는 그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저께 이정현 대표가 앞으로 이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이 당에서 민심과 괴리되는 사항이 있다면 예. 횟수에 관계없이 수차례 다 직언을 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정현 그게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과연 수평적으로 갈 건지 수직적으로 갈 건지는 예. 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당대표 되면 대부분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우려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네, 네. 또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러면은 뭐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도 할 거고 그래서 그 예. 두 가지 측면에 어떤 게 더 부각이 되느냐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선거는 표심인데 표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정현 의원을 당대표로 새누리당 당원들이 이번에 선택한 것은 청와대와의 융합적인 관계로 가라는 겁니다. 예. 과거에 어떤 대통령 후보라든가 차기 권력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탈당도 요구하고 네. 이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와이에서 엄청나게 큰 각을 세우고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각을 세우면 현직 어떤 차기 정권의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상당히 세력이 모이고 그렇죠. 언론의 부각도 되고 하는데 새누리당 지금 당원들의 표심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 당을 추스르면서 정권과 협조해라. 예. 그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상 공고하게 지금 예. 이분들이 이번 전대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정현 대표가 물론 뭐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 그동안 홍보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떼낼 수 없지만 네. 그것보다도 이번 표심에서 당원들이 본인한테 보여준 어떤 표심 그것을 읽으면 청와대와 융합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예. 다만 여기에서 권력 내년이 되면 대권 어떤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일단은 비켜줘야 됩니다. 네, 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정권의 재창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적으로 할 것이지 지금 청와대와 이정현 대표가 싸움을 붙이는 이런 것은 일어날 수도 없을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내년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비박계 대선 주자들 입장은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박계 주자들은 일단 이번 결과로만 놓고 보면 네. 비박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밀린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국민들 여론이 더 반영되는 룰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당내 당심에서는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또 이번 결과로 보면은 일단 반기문 대망론, 영입론 소위 그를 이런 게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비박 주자들은 당장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재충전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거로 갈 텐데 네. 이번에 일단 관심은 막판에 비박 단일화에 굉장히 앞장서고 한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예. 막판에 그동안은 별로 안 나서도 될 뻔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주호영 의왕 식사를 하면서 예. 사실상의 지지를 선언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총선 때까지는 혹시 친박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게 네.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좀 약간 당혹스러운 면이 있겠죠. 그러나 예.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면 새로운 재충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좀 대비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박 단일화라든가 이런 전선에 잘 안 나서 뒤로 좀 빠져 있었어요. 거의 존재감을 예. 드러내지 않았죠.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일반 전략적으로 또 김무성 전 대표한 차별화를 한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인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네. 이런 비박 주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지율은 높지 않지만 이 친박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뺀 나머지 나머지 대선 주자 전체가 다 비박이잖아요. 예. 그 점은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면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계속 이 사람들을 한 목소리를 하면서 막 이 친박이 주도하는 거에 대해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한 부담 요소가 또 될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권력 투쟁은 현실입니다. 뭐 정당 내에서는 더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정당에서 내부에서 권력 투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상대당 야당과 이제 이렇게 결전을 벌이고 의회에 진출하고 청와대에 가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현실적으로 비박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당내에서도 70대 30, 7대 3 정도로 상당히 지금 위축된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제가 김무성 대표라면 모든 걸 인정하고 저는 뭐 대선 주자로 아직 뭐 대표할 때부터 본인은 뭐 대권에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말을 해왔지만 네.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권을 이미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출발을 했지만 지금 상당히 큰 데미지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예. 보수 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비박 게임을 자처하지 말고 정권 당정청이 일체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미래가 있을 텐데 권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잔인하고 냉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정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다수의 권력이 소수의 권력을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권력의 행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비박계가 정말로 비박계로 남을 것인지 그리고 야당도 아니고 야당의 어떤 선명성처럼 이런 것이 체질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새누리당 세력 아닙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대권이라든가 앞으로 새누리당 내 어떤 정치 권력 투쟁 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박계는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언제쯤 만날까 이제 했는데 바로 만나겠네요. 내일 청와대 오찬을 좀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빨리 불렀다는 데서 네. 굉장히 그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 있는데 네. 이번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거로 일단 봐야죠. 네. 그래서 내일 불러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일단은 아까 그 이정현 오늘 새 대표가 말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할 텐데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대선 후보 경선이라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게 굉장히 당청이 협력하면서 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거로 보이고 예. 특히 이 사드 문제 등 안보 문제에서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점들을 강조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내일 이렇게 만나고 앞으로 어떤 수순의 박 대통령 정치권과의 소통 과정을 밟게 되냐면 8월 달에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이제 소위 그 원래 모임을 추진한다는 예, 예.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 이어서 8월 27일 날 더민주의 새 대표가 이제 선출된 이후에는 9월 초중순쯤에는 정기국회로 맞으면서 네. 그 3당 대표와의 회동 이런 식으로 이 정치권과의 소통 그와 그리고 대화 이런 일정을 잡아갈 거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김무성 대표 취임했을 때는 하루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는 하루가 늦춰졌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 이후에 이제 내일 만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언론에서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는 하루 만에 만났는데 이정현 대표는 이틀 만에 만났다.
그만큼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청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이 복심이 있던 분이 새누리당의 대표로 간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하면 이제 불협화음이 엮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정치인 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그 불가불불가원으로 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운영의 네. 묘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만나는 것부터 그리고 멘트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새누리당한테 지시하는 모습 예,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이정현 대표의 어떤 직격적인 그런 해를 치명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앞으로 대선 때까지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잘 자양분도 주고 네. 당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당의 나름대로 미래의 어떤 아젠다 이것을 청와대에 또 제시도 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협조해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정감 있는 그런 당청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반기는 동시에 경계하는 것. 네. 같이 미묘하게 내일로 잡히는 아니 또 어떻든 그런 내일 의미가 잡힌 게 굉장히 빨리 만나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하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 되겠군요.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 3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4선이고, 근데 이 정진석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낀박이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이 두 분의 관계는 또 어떻게 좀 만들어질까 싶기도 제가 하고. 보기에 이제 일단은 저기 이정현 대표가 이제 저희 개파로 말하면 네. 이제 친박이고 정통 친박이고 예.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범친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에 뭐 낀박으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네. 친박과 비박 사이에 낀박이라 갔습니다만은 네. 근데 큰 틀에서는 이런 범여권의 당정청 협력을 하고 또 대야 관계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큰 틀에서 협력하는 것 같는데 네. 중간에 약간의 마찰이나 이견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네. 두 사람을 제가 한 사람은 신문사 같은 정치부 선배로서 많이 네. 봐온 분이고 정석 원내대표가 취재하면서 그렇죠. 많이 배운 분인데 네. 두 분이 이제 성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약간의 이견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두 사람 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투박하고 정말로 하면 소탈하고 이렇게 좀 거친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요즘 별명이 거당팔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거칠어도 뭐 당수는 8단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당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둘 다 자존심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인이 자존심 없는 분이 아니고 자존심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둘 다 굉장히 하여튼 열정적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일의 의혹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데 또 하나는 청와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다 가깝습니다만은 네. 한 사람은 소위 가신 또는 측근 출신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관계는 가깝습니다만은 또 무조건 청와대를 끌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안별로 가끔 이견이 나오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적당하게 하면 건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좀 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야당과의 관계도 지금 이정현 의원 대표, 신임 대표가 호남 출신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상당히 경계하고 더 내부적인 어떤 결속력이나 순혈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차원에서 호남 출신이라든가 친문 출신들이 상당히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도미노 게임이 있죠. 새누리당에서 이런 혁신의 바람이 불면 야당은 선명성과 개혁성인데 훨씬 더 새누리당에서 50을 가면 여기는 100을 가야 되는 예. 그런 것이 어떤 생리상, 어떤 구도상 맞는 어떤 구도인데 이정현 후보의 어제 멘트를 보면 앞으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당내 개혁뿐만 아니고 민생을 위해서 현장을 누비는 정말 부지런한 분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해서 야당이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과거에 참새걸음이었다면 이제 황새걸음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 이렇게 개혁적인 바람을 불면 특히 보수당이 개혁을 나가면 야당은 더 선명성 있게 개혁을 더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야당의 어떤 혁신과 개혁에도 큰 어떤 보탬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야권의 이제 그 소위 당권 주자들이 보면 일종의 하나는 동색이고 하나는 삼색이에요. 동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명성을 내세우고 굉장히 소위 또 이념 노선상으로 좌클릭하고 강경 노선으로 가는 거에서는 똑같은 동색을 내고 있죠. 예. 근데 또 하나는 삼색은 뭐냐 하면 친문과의 세력 관계와의 관계에서는 세 가지 약간 다른 접근법을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선명성을 내세우고 이렇게 좌클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층과
특히 이 또 친노, 친문 이 당원들 요즘에 특히 온라인 당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명성을 중시하거든요. 예. 그런 표를 의식해서 표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사드 같은 것도 배치도 다 반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 나중에 당론의 채택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친문과의 정권법에서는 서로 나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소위 경선 불복 방지도 만들겠다 하면서 무조건 이제 문재인 후보 대표 네. 전 대표에 굉장히 가까운 거로 가고 있는 거 반면 비주류인 이종걸로는 좀 다른 시각 다른 시각이고 그러니까 통합과 연대 이런 걸 중시하고 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그 중간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접근법을 전략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더군다나 호남 출신의 당 대표가 보수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도 안 그래도 저 박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책임 있는 그 제1야당으로서 결의한다 이런 메시지는 나올 만큼 경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야당으로서도 분명히 뭔가 좀 그 변화를 해야 될 계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 네.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가 선출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긴장해야 되는 측면이 네. 있을 거예요. 우리도 대표를 잘 뽑아서 대선 구도에서 올바른 연대 구도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네. 해서 특히 그러면은 호남 일단은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보완제가 될 거냐. 그리고 문재인 대선의 걸림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럼 호남 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노선상으로 좀 보완적인 비주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원외니까 원내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여러 가지 같은 고심을 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당 상황에서 전당대회 결과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덕 한국일보 전 정치부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